네, 여러분들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죠? 작은 사건 하나가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몸속에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갑상선 이야기입니다. 네, 이 갑상선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쥐락펴락하는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몸 전체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몸속에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갑상선.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이 갑상선에 의한 질환과 또 치료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오늘의 주치의는요, 내분비 대사내과 최연경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목 안에 자리 잡은 갑상선. 크기는 작지만 몸 전체의 대사를 좌우하는 기관이다. 이 기능의 핵심은 갑상선이 분비하는 호르몬인데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목 아래에 있는 갑상선이라는 그 내분비 기관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갑상선에서 만들어지고 분비가 되면 혈액을 타고 이제 온몸으로 가서 전신의 에너지와 이제 열을 생산하는 일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유지와 그다음에 신진대사의 어떤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일정한 양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제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이 더 많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이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체중 변화와 만성 피로 등 원인 모를 증상들에 시달린다면 갑상선에 주목하라.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최연경 교수와 함께 갑상선 기능을 점검한다. 네, 앞서 갑상선은 대표적인 내분비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밖에도 우리 몸속에 과연 어떤 내분비 기관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분비 대사 내과에서는 주로 어떤 질환들을 담당하고 계신지 우리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체의 대표적인 내분비 기관에는 오늘 말씀드릴 갑상선을 비롯해서 뇌하수체, 부신, 췌장, 성선 등이 있으며 호르몬 생성과 이제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분비 기관에서 생성된 호르몬은 혈관을 타고 각 장기로 이동을 하여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나 기초적인 생명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희 내분비 대사내과에서는 이러한 호르몬의 불균형이나 기능 이상으로 초래되는 질환들, 대표적으로는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골다공증, 비만 고지혈증, 그리고 부신에 관련된 질환이나 뇌하수체 관련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내분비 기관에서 호르몬을 생성하는데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갑상선 질환 역시 호르몬의 문제로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갑상선 질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기능 항진과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또 많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갑상선의 기능과 역할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나는 갑상선이 있다, 갑상선이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갑상선을 병명으로 오인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갑상선은 방패 모양의 어떤 그리스어에서 가분 모양의 그리스어에서 이제 유래된 뜻으로 이제 갑상선은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으로 분비하는 작은 내분비 기관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정상인 사람에게서는 갑상선이 보여지거나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네. 갑상선에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얼만큼 많이 만들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갑상선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뇌의 뇌하수체에 있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은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혈액으로 분비가 되어서 혈관을 따라서 이제 심장이나 근육, 뼈, 간 등과 같은 주요 장기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지방, 단백질 등의 대사를 조절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열을 통해서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아나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뇌의 발달이라든지 뼈 성장 촉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되겠고 어른에서는 사실 이러한 그 기능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나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요오드를 이제 재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호르몬 합성의 주된 재료가 요오드가 되겠는데, 그래서 요오드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00에서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오드 섭취가 적은 일부 국가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갑상선 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일본과 더불어서 굉장히 요오드 섭취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요오드 함량이 풍부한 이런 다시마라든지 미역, 마른 김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굉장히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또 천일염을 이용해서 젓갈이나 김치를 이제 담궈 먹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에 살면서는 절대 요오드가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네. 실제로 한국인에서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한 570 마이크로그램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만약에 더 섭취를 하게 돼서 이게 과잉 섭취가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상적인 갑상선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갑상선 요오드가 조금 많이 들어오더라도 알아서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조절하는 그런 자동 능력, 자동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좀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갑상선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호르몬을 합성하는 그런 조절이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양의 요오드가 갑자기 많이 들어오거나 오랫동안 섭취를 하시게 되면은 갑상선이 힘들어지고 갑상선 기능이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한국인에서는 요오드 섭취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이 개선이 된다거나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갑상선 질환이 유발되거나 또 더 악화될 수 있음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그 환자들의 성별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여성의 병이라고들 또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전 네. 세계적으로 이제 여성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히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연령에서 발생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20대에서 50대까지 발생을 할 수 있지만 조금 피크가 있어서 20대 전후 그리고 폐경 전후인 50대쯤에 두 번의 피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임기 여성들의 임신 전 기본 검사로 이 갑상선 기능 검사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갑상선 호르몬의 문제가 임신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갑상선 기능과 이제 임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으면은 임신의 결과도 안 좋을 수 있고 임신이 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아 입장에서도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이제 갑상선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엄마에게서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데, 엄마의 갑상선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은 태아의 어떤 뇌 성장 발육 인지 장애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전에 갑상선 질환을 앓으셨거나 그다음에 갑상선 가족력이 있으셨던 분들, 그다음 임신이 조금 쉽지 않으신 분들은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셔서 필요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 갑상선 호르몬이 임신 출산은 물론이고 신체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이제 충분한 양만큼 이제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에서 어떤 원인들로 인해서 호르몬을 충분하게 만들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조절하는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조금 더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신호를 전달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기능 저하인 환자들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가장 흔한 것은 자가 면역성 갑상선 질환, 저희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또 만성 갑상선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제 갑상선 암이라든지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갑상선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경우에 갑상선 조직이 없기 때문에 기능 저하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방사선 요오드나 목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제 영구적으로 갑상선 기능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는 빈도가 좀 적기는 하지만 갑상선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그다음에 뇌하수체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갑상선 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이제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제 일본의 외과 의사입니다. 하시모토라는 일본 외과 의사가 191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갑상선염, 만성적인 갑상선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고 또 조직에 보니까 이제 염증 세포들이 많이 침륜돼 있더라는 이런 4가지 사례를 독일 의학 잡지에 처음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지금 불리우고 있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특징은 전체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하기도 하고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환은 이제 중년 여성에서 흔한데 갑상선의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갑상선에 염증 세포가 모이게 되고 서서히 이제 갑상 세포가 파괴가 되는 그런 경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면 모든 환자들이 다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50에서 75% 정도는 갑상선 혈액 검사상에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되어 있고 명백한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 경우라도 1의 4분의 1 정도는 점차 정상 기능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진단 당시에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전력이나 가족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도 그렇고 기능 항진도 그렇고 조금 잘 걸리는 가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족력과 또 유전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 문제인데 이제 같은 가족들끼리는 물론 유전적인 소인도 비슷하지만 어떤 그 살고 있는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갑상선 질환이 좀 잘 발생하는 가족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기능 저하증에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떻게 나오나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산이 많이 못 되고 그다음에 열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위를 못 견딥니다.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적어서 적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 증가를 한다고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외에도 굉장히 피로하고요. 그다음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장애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탈모를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면이나 눈 주위 이렇게 사지에 부종이 동반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이제 그 장 운동이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오랫동안 치료를 하지 않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심한 경우에는 폐에 물이 차거나 이렇게 심장막 사이에 물이 차고 심장이 이렇게 비대져 있는 그런 심낭 삼출 때문에 호흡곤란을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상선에서 호르몬 분비가 많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겠고 그 신호를 전달받아서 자극을 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모토 갑상선염,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갑상선 과산화 효소 항체, 저희가 이제 TPO 항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진단의 지표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인에서도 아주 낮게는 측정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런 호르몬의 문제와 그다음에 항체의 검출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이제 왜 치료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능 저하증 증상의 개선에도 아주 1차적으로 큰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대사 작용이 감소하고 특히 대사 작용으로 발생한 노폐물들이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관 내벽에 쌓이는 이런 동맥 경화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관들이 막히게 되겠고 또 심장 기능이 감소하거나 뇌 기능이 감소해서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조금 단순한데 이제 부족한 만큼의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갑상선 호르몬제는 굉장히 다양한 용량들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용량들을 이용해서 적절하게 갑상선 기능을 유지시켜 준다면은 이 갑상선 호르몬은 실제로 저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거의 유사한 성분이기 때문에 적정량을 복용하면 큰 부작용이 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할 때는 이제 언제 복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용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공복 시간이 이제 복용이 되어야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흡수가 잘 되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복에 우리가 복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복용을 하고 이후 1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여의치 않으시다면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복용을 하는데 그때도 저녁 시간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나서 약간 이제 위가 공복인 상태일 때 복용하는 것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약을 복용하실 때는 우유 같은 음료수, 그다음에 비타민, 철분, 칼슘, 위장약 같은 약들과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제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지 않고 이제 텀을 두고 이제 복용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는 날에 아침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고 오면은 특히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조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보고 또 평가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체열 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호르몬제를 잘 복용을 했는지 적절한지 어떻게 이제 지표를 보는지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증상의 개선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단순히 갑상선 기능 이상 말고 다른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고 또 증상 자체의 특이도가 낮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용량을 조절한다든지 치료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 검사가 정상화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연세가 많으시거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게 갑상선 호르몬제를 과다 치료하게 되면은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소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증량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얼굴에 부종이 있고 그 다음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갑상선 종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분들인데. 치료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나면은 얼굴에 부종도 사라지고 눈 주변에 이렇게 부종도 사라지면서 조금 턱선이 보이는 또 종대도 이제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외형적인 그 호전도 보이고 또 그렇지만 이것만으로는 이제 조절을 우리가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갑상선 혈액 검사를 꼭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앞서 말씀 중에 경미한 환자 그리고 명백한 환자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는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감소되어 있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다면 저희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은 아직 덜 떨어져 있지만 이 신호를 일찍 감지를 하여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먼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올라간 수치가 한 10 이상으로 많거나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떤 기능 저하에 대한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치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뭐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질문들이 많습니다만 실제 그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사례들 몇 가지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은 마찬가지지만 기능 저하 환자들에게 이제 약을 호르몬제를 쓰자고 하면은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하십니다. 예. 네.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으로 약을 공복에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요오드를 충분히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요오드를 더 먹는 것은 갑상선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오히려 갑상선 기능을 일시적으로 더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를 잘 복용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크게 요오드 섭취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평소 드시던 대로 드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된 갑상선 기능 이상인 경우에는 산모나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혈액 검사를 하셔서 의사와 상의하여서 필요하면 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 이것이 이제 장기간 복용을 하시다 보니까 호르몬제를 중간에 끊을 수 있는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그것은 원인 질환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통해서 이제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이것이 영구적이라면 평생에 걸쳐서 일정 용량을 투여하는 것이 맞겠고 하시모토 갑상선염도 대개는 일생에 걸쳐서 이제 약을 투약을 하는데 이것이 기능이 조금 서서히 변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기능 검사를 해서 약을 증량하거나 감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대 이하 조금 젊은 분들 그리고 적은 용량으로도 지금 아주 조절이 잘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항체가 음성이거나 초음파상에서 실질 변화가 심하지 않다면은 잠시 투약 중지를 시도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년째 갑상선 호르몬을 조절 중인 최은영 씨. 증상은 출산 이후부터 느껴졌다. 출산하고 컨디션도 안 좋고 먹어도 계속 배고프고 먹어도 살이 계속 빠지고 가렵고 한쪽 눈이 눈두덩이가 부을 정도로 튀어나왔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 없었을 거예요. 예, 피부도 까맣게 되고. 그러니까 출산 후 증후군이라고 섞여가지고 제가 늦게 와서 그런데 머리카락도 빠지고 증상이 더위를 제가 잘 안 타는데 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닐 정도로 더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안과 계속 다니다가 눈이 나오니까 안과만 다니다가 안과에서 그냥 이상 없다고 해서 몇 군데를 다녔는데 한 안과에서 갑상선 검사하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피 검사해 보니까 엄청 수치가 올라가지고.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임신 중 갑상선의 이상을 겪지만 대부분 자연스레 호전된다. 하지만 출산 후에도 증상이 이어진다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근데 그때 제가 수유 중이라서 갑상선 쪽으로 가긴 갔는데 약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저한테 결정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저 더 먹일 생각으로 그냥 있었더니 점점 심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 다시 갔어요. 지금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들러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최은영 씨. 증상 조절은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이 많다는데. 처음에 요오드 제가 해조류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거를 못 먹게 하니까 먹을 음식이 없더라고요. 그거 식단하고 눈 한번 나왔던 게 100%로 돌아가진 않는다 그래서 가지고 외모가 좀 바뀌고 피부색도 옛날처럼 이렇게 그래도 조금은 갔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옛날 모습으로는 안 가고 외모가 바뀐 게 조금 불편해요. 사진 찍어보니까 증명사진 찍으니까 눈 쪽이 많이 다르더라고. 이게 재발률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잘 못 쉬니까 다시 재발할까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아주 낮은 용량으로 이제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제를 중단하게 되면 또 다시 재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갑상선 기능 검사 수치를 확인하면서 지금은 아주 낮은 용량의 항갑상선제로 갑상선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관건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지금의 상태만 유지된다면 곧 약을 끊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치료에 성공하는 확률도 한 40에서 50% 정도로 많지 않고,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좋아져서 항갑상선제를 중단하더라도 보통 이제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고 나서는 6개월이나 1년 간격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조금 반복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투병 생활을 계기로 새삼 느낀 건강의 소중함. 은영 씨는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옛날보다는 건강 챙기려고 신경을 좀 커피도 끊고 나쁜 거 안 먹으려고 눈이 좀 옛날처럼 돌아가면 가족 사진 찍고 싶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사례 만나봤습니다. 네. 이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느냐 아니면 넘쳐서 생기느냐, 항진증이냐 저하증이냐 그렇죠. 어떤 부분의 환자분들이 더 많이 찾으시는가요? 일반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심사평가원에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갑상선 질환의 어떤 새롭게 발생하는 빈도를 본 적이 있었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한 1.53명 정도가 이제 매년 새롭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네. 또 갑상선 항진 같은 경우에는 1000명당 0.78명 정도가 이제 새롭게 매년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갑상선 수술을 통해서 이제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까지 합친다면은 기능 저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넘쳐서 생긴다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저하증과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들을 많이 분비를 해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넘쳐나는 상황이 되고 그것을 인지한 뇌하 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적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은 증가되어 있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 항진증의 임상 양상은 굉장히 이제 열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위를 잘 못 참고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고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도 체중이 이제 빠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심장이 빨리 일을 하고 빨리 이제 뛰면서 맥박도 빠르고 가슴도 두근거리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호흡곤란의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 눈 주위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은 안구 돌출이 있거나 손 떨림을 호소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장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되면은 화장실을 조금 자주 가는 그런 배변 습관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머리카락도 이제 한 움큼씩 빠진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재생도 잘 되기 때문에 탈모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 화를 잘 내고 좀 신경이 예민해지는 그런 성격으로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이 갑상선 관련 질환이 여성분들께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항진증 증상을 보면은 갱년기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혼동하는 사례도 많을 것 같아요. 네, 50대에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시기도 비슷하고 또 증상도 호소하시는 증상들 조금 신경이 좀 예민해진다든지 더위를 잘 탄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조금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고 비단 이런 갱년기뿐만 아니고 체중 감소가 이제 다른 원인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다 갑상선 항진증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시고 의심이 되시는 게 있으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항진증하고 저하증 보니까 대다수의 증상들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도요? 네, 맞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야지만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적절한 속도로 이제 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항진에서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열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고 마치 여름에 이제 불을 떼는 듯한 한여름에도 이제 보일러를 떼는 듯한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굉장히 세포 대사의 속도가 다 느리고 이제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난방을 틀어놓지 않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화면으로 만나본 사례가 네. 그레이브스병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이셨어요. 이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 질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그레이브스병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 중독성 선종 등도 있고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레이브스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서 95%이기 때문에 네. 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레이브스병과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브스병은 마찬가지로 자가 면역 질환이 되겠고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면은 이것이 자극이 되어서 갑상선 호르몬들이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수용체에 대한 항체가 있습니다. 자가 항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갑상선에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상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넘치는 상황이 되게 되고 이렇게 항진증의 증상 외에도 눈 주변 근육들이 염증이 생기면서 안구가 돌출되고 이렇게 점막도 비유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특정 부위에 피부가 조금 두꺼워지고 부어 있는 그런 특징적인 피부 병변 모양도 우리가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잘 아시는 배우일 것 같은데 이영걸 씨도 이렇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진단이 되고 나서 이렇게 안구도 돌출되고 좀 외형적인 모습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능 항진만으로 이제 증상뿐만이 아니고 또 외형적인 변화도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단은 마찬가지로 갑상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이렇게 상승되어 있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브스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이기 때문에 그레이브스병 환자에게서는 대부분 이 항체가 이제 검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상에 뚜렷하지 않은 환자를 구별할 때 있어서는 이러한 수용체 항체를 검사해 보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되겠고 이것은 진단뿐만 아니고 이제 환자가 항갑상선제를 치료를 하고 나서 반응이 좋은지 이제 약이 완치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관해의 지표로도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영상학적 검사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은 갑상선이 커져 있고 이렇게 혈류가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도 있고 또 갑상선 스캔도 보시게 되면은 정상에 비해서 이렇게 방사선 동위원소 섭취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시는 그 증상들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하게도 나타납니다. 앞서 서두에 저희가 나비 효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걱정되는 제때 치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중독증 증상, 체중이 빠지고 굉장히 피로하고 그다음 두근거리고 떨리는 증상으로 환자분들도 불편을 느끼실 수가 있고 예. 또 외형적인 변화도 이제 호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협심증이나 또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그다음에 심방세동 같은 이런 위험한 부정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가 있고 폐경 후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좀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골다공증이 더 심해져서 이제 골절률이 증가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보일 수 있는 특별한 임상 양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갑상선 중독 주기성 마비라고 하는데 주로 젊은 동양인 남자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갑자기 이제 하지가 마비되었다고 해서 이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가 마비되는 경우가 한 85% 정도고, 그렇지만 상하지 모두 마비되는 경우도 한 35% 정도는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하지가 마비되어서 오는 분들은 저칼륨 혈증이 한 85%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러한 저칼륨 혈증 때문에 하지 마비가 생길 수가 있고, 주로 이제 갑상선 항진을 잘 치료하지 않은 환자들 중에서 어떤 과로나 과식, 음주 이후에 이런 질환들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좀 평소에 체중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두근거림, 이런 호흡곤란 등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것을 갑상선 질환인지 모르고 이렇게 지내시다가 갑작스럽게 하지마비가 생기니까 깜짝 놀라셔서 이렇게 응급실로 오셔서 처음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갑상선 중독 주기성 마비는 아주 우리가 호흡곤란까지는 잘 야기하는 경우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항진증에 대한 약을 시작을 하면은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질환은 아닙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오인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증가되어 있고 자극 호르몬이 감소되어 있다고 해서 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아닌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일을 많이 해서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조직이 조금 손상이 되고, 그래서 갑상선에 저장되어 있던 호르몬들이 혈액으로 누출되면서 마치 갑상선 기능 항진과 같은 그런 혈액 검사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경우,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서 이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있는 경우를 아급성 갑상선염이라고 하고, 통증이 없으면 무톡성 갑상선염, 그리고 출산 후에 잘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산후 갑상선염, 이런 것들은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기능 항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그 항체가 검출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다음에 스캔 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요오드 섭취가 거의 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거는 일시적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을 하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이 되는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검사를 통해서 항진증으로 감별이 되면은 치료는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치료는 이게 원인 질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대부분 그레이브스 병이기 때문에 그레이브스 병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의 원인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 항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은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갑상선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이제 기능을 회복을 시키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 그다음 방사선 요오드 치료, 그다음 수술적 치료를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지역마다 조금 선호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약물 치료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것은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기능을 이제 감소시키게 되고, 그래서 갑상선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교적 무난하고 부작용이 적게 이제 쓸 수 있는 약이라는 큰 장점이 있지만 조금 치료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대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쓴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치료가 완전히 종료된다 하더라도 1, 2년 사이에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서 재발 여부를 또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가 대부분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5% 미만에서 피부 발진,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갑상선 기능 항진 자체도 약간 가려움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약을 쓰게 되면은 피부 발진, 가려움증이 조금 더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가려움증을 조절하는 약을 함께 병령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또 갑상선 그 항갑상선 종류를 조금 바꿔가면서 이제 써보면서 조절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간 수치 상승과 무가리구증이 되겠습니다. 간 수치 상승이나 이런 무가리구증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한번 생기게 되면 종료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황달이 발생하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면은 간 수치가 안 좋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백혈구 그 중에서도 이제 과립구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이제 무과립구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빈도는 낮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기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서 갑작스러운 발열이나 꼭 목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인후통이 나타나면은 이러한 질환을 의심을 하고 갑상선 항진약을 쓰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혈액 검사를 시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입니다. 이제 방사선 요오드 약제를 복용을 하게 되면 이 약물이 이렇게 갑상선에 축적이 되게 되고 갑상선에 축적된 방사선 요오드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서 베타선이라는 방출을 해서 이제 세포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세포가 파괴가 되면서 갑상선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이제 우리가 보기 위해서 동위원소 치료를 하는데 우리가 암 환자들에게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용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는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이제 실제로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수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른 치료를 병행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는 가장 많은 치료로 하고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또 치료 효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또 오히려 보충을 하는 것이 사실 조절하는 것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기능 저하증 우리가 감안하고서라도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갑상선 기능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갑상선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갑상선이 너무 많이 커져 있는 경우에 외관상으로 좀 미용상의 문제가 좋지 않다든지 그다음에 주변 장기인 기도와 식도로 눌려서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도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갑상선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효과를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입원을 해야 되고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단기간에 조금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좀 단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갑상선 조직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능 저하가 바로 생길 수가 있어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에 있어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완치란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완치라는 건 약을 끊을 수 있다는 건가요? 항진증의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그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또 저하증이랑 다르게 이제 완치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뭐 항체가 정상화가 됐다든지 나머지 갑상선 기능 검사가 정상화가 되면 약물을 끊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약물을 썼을 때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이 한 40에서 한 60% 정도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충분한 이제 치료를 했다고 생각하고 끊더라도 이후에 재발, 특히 이제 1, 2년 내에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6개월 간격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추적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물론 뭐 재발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서 설명해 주실 때 그 항진증 치료의 효과라고 또 지적해 주셨던 네. 부분인데 네. 오히려 저하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부분이 네. 좀 염려스러운데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래도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에서 보충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조절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계속 놔두고 무리하게 이제 몸을 안 좋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면서 또 갑상선 호르몬제가 워낙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간 복용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또 환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갑상선 항진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의하거나 도움이 되는 음식을 항상 이제 물어보시는데 네. 갑상선 약물 치료를 하는 중에는 뭐 항진이든 저하든 요오드를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먹던 평소대로 이제 드시면 되는데 그래도 약물 치료 초기에는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어떤 암병증, 갑상선 어떤 암구가 돌출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암병증이라고 하는데 암병증의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가 흡연입니다. 그래서 암병증이 없던 사람도 흡연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흡연자에 비해서 암병 쪽이 조금 더 잘 생기고 예후도 안 좋은 곳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기능 항진증 환자에게는 꼭 금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중독증 증상이 사라지면 이제 약을 먹지 않아도 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제 약을 쓰게 되면은 대부분 중독 증상이 좋아지고 기능도 이제 많이 좋아지는데 충분한 기간을 써야지 어떤 항갑상선 갑상선 질환의 관해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은 복용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약을 끊을 때는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항진 환자들의 궁금증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건강검진할 때 갑상선에서 결절이 발견이 되면 혹시 암이 아닐까 걱정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갑상선 종양은 우리가 결절 또는 혹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크기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지는 경우는 4에서 한 7% 정도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결절 자체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조금 증가를 하고 굉장히 결절이 자라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대부분 무증상인 경우가 많지만 결절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는 주변 장기인 식도나 기도를 눌러서 삼킴 곤란 증상이라든지 호흡 곤란 같은 그런 증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종양 결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암이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다행히도 갑상선 결절의 95%가 양성입니다. 그리고 악성도 5%밖에 되지 않고 악성 중에서도 예후가 아주 좋다고 알려진 유두암이 97%이기 때문에 갑상선 결절이 있더라도 대부분은 양성 그리고 악성 중에서도 아주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 종양을 진단할 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어떤 종양의 크기와 모양을 먼저 1차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암이 의심이 된다면은 세침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세포를 저희가 채취를 하고 그 세포의 모양이라든지 양상을 보고 이제 병리학적 진단을 내리는 건데 세침 흡인 검사를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결절의 크기가 1cm보다 클 때 그다음에 1cm보다 조금 작은 결절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초음파상에서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을 때 저희가 쉽게 이제 모양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모양이 안 좋을 때는 크기가 조금 작은 경우라도 이렇게 세침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병력이나 이런 검진 결과상에서 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크게 상관없이 세침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종양이 진단이 되면 양성과 악성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는데 양성은 원칙적으로 치료가 필요가 없고 수술은 더더욱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관상 결절 크기가 너무 커서 보기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나 식도 압박 증상이 있을 때는 양성이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악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수술이 원칙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병기에 따라서 방사선 동위원술 치료와 갑상선 호르몬 억제 요법을 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감시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갑상선 결절 암이 더 커지거나 진행하지 않은지 그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갑상선 이 종양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착한 암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네, 갑상선은 특히 이제 분화암, 여포암이나 유두암 같은 분화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도 느리고 그다음 전이도 잘 되지 않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거북이암, 착한 암이라고도 하는데 또 일부 아주 작은 비율이긴 하지만 역형성 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예후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을
비말이 많이 튀어나오고 일반적으로 갱년기처럼 그렇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아기 막내 놓고 저 갑상선 항진증 왔어요. 항진증 와가지고 동의원서 치료를 받고 그래 이제 나섰는데 그래 한 10년 후에 갑상선 저하증을 왔는 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 먹은 지가 한 40년 넘었어요. 많이 안 먹어도 살이 찌고 그지요. 많이 피곤해요. 딱 졸듯이 그지요. 아침 밥 먹고 나면 꼬박꼬박 졸고 그럼 좀 누웠다 일하고. 피곤하고 아무 의욕이 없지. 그래서 건강검진 하니까 갑상선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가 수술했어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하고 있는 사람도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괜찮나요? 네,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됩니까?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네. 예.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다면은 기저 질환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궁금증은 약손 상담실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알고 있는데 호르몬 수치가 높아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호르몬 수치는 높은데 왜 저하증인가요? 저희가 이제 갑상선 기능을 평가할 때 좀 전에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 사실 이것은 그때그때 잴 때마다 조금씩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안정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이것보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비교적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갑상선 기능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할 때 갑상선 기능을 평가한다면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더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정상이라면은 크게 이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보게 되고 만약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능 저하를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거를 설명하시는 분이나 또 설명을 받으시는 분이 조금 네. 오해가 있다면은 나 왜 호르몬이 높은데 이렇게 기능 저하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이제 그 갑상선 기능 저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도 같이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갑상선 항진증 진단받고 항갑상선제를 복용 중에 살이 많이 쪘는데요. 항갑상선제 부작용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네, 살이 많이 찌셨다면 부작용으로 보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 중에 이제 갑상선 항진 약을 시작하고 나서 오셔서 너무 살이 많이 쪘다고 이거 부작용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임의로 약을 중단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갑상선 항진증의 임상 양상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체중이 빠지는 게 건강하게 빠지는 게 아니고 체중이 빠지면서 근육도 같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이 피곤해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습관적으로 먹는 양이 증가를 합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항갑상선 약을 쓰고 나서 기능이 정상화되었으면 그런 어떤 우리 대사 조절 속도도 이제 정상화가 되었는데 그런 먹는 습관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많이 먹는다 보면은 이제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많이 먹어도 체중이 빠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꼭 반드시 체중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갑상선 환자들 보면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무게가 느는 네,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치료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그 갑상선 기능이 적절하게 유지가 된다면은 사실 이것이 갑상선 때문에 살이 쪘다, 살이 빠졌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갑상선이 안 좋을 때 안 먹어도 이제 체중이 찌고 그다음에 많이 먹어도 체중이 빠지는 그 습관을 계속 기억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기능은 많이 좋아졌는데도 자꾸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살이 찌는 것이지 네. 사실 항갑상선제가 부작용으로 살을 찌우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출산한 지 3개월 된 30대 주부인데요. 최근 들어서 심장이 뛰고 땀이 많이 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던데 임신 기간 동안에는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못 들었는데요. 혹시 갑상선 질환일까요? 네, 출산한 지 3개월 되신 네.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전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과 오인될 수 있는 질환 중에 산후 갑상선염을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임신 전에 이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었다 하더라도 출산 후에 이제 호르몬 수치가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성으로 이제 갑상선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갑상선 그 저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병력이라든지 검사 소견은 없지만 출산한 지 3개월 되었다면 보통 그런 산후 갑상선염은 이제 출산 후 1년 내에 잘 생기기 때문에 출산한 지 3개월 되었다면은 산후 갑상선염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또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산이 3개월 됐다고 해서 꼭 무조건 다 산후 갑상선염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는지 그런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 혈액 검사상에서 갑상선 수치가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괄성인 건지 아니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갑상선 항진인지 그런 것들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갑상선 수용체 항체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될 수도 있겠고 또 초음파라든지 스캔 같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갑상선 질환이 아니고 또 다른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갑상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감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은요. 갑상선 호르몬 문제로 생기는 질환들 또 갑상선 종양의 진단과 치료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자,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 더 있으실까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기능 저하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오래 복용해도 되는지 다른 약제에 의한 부작용이 없는지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갑상선 호르몬제는 우리가 산모들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통해서 그 기능 검사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치만 유지가 된다면은 장기간 복용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는 약이라는 꼭 명심을 하시고 너무 장기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를 하여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갑상선은 정말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더더욱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정보 전해주셨죠. 내분비 대사내과 최연경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ou would make everything clear, make all the clouds disappear, put all your fears to rest. Who do I love the best? Don't you know, don't you